거짓말에 속은 거짓말쟁이. 글 이숙재, 그림 황갑수. 조선시대에 이미 어음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어음이 쓰인다는 말은 물건을 잡고 돈을 빌려준다는 뜻입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에는 부자가 한 사람 살았답니다. 하루는 어떤 사내가 부자를 찾아왔어요. 주인어른,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니 3,000냥만 빌려주십시오. 어허, 여보시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빌려준단 말이오? 부자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냥 빌려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내가 무언가를 싼 보자기를 내밀며 말했어요. 이것을 맡아두셨다가 제가 돈을 갚으면 그때 돌려주십시오. 부자는 보자기를 풀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자기 안에서 커다란 금덩이가 나왔거든요. 부자는 금덩이가 탐이 났어요. 그래서 사내에게 3,000냥을 빌려주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면 이 커다란 금덩이가 내 것이 된단 말이지. 부자는 금덩이를 꺼내놓고 무척 기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자의 조카가 놀러왔어요. 부자는 커다란 금덩이를 조카에게 보여주며 자랑했어요. 어떠냐? 아주 좋아 보이지? 큰아버님, 이런 가짜 금덩이를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뭐라고? 이게 가짜라고? 부자는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부자는 고스란히 잃어버린 3,000냥을 생각하니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돈을 되찾을 방법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부자는 금덩이를 다시 보자기로 싸서 궤 속에 넣었어요. 아니, 큰아버님, 가짜 금덩이를 무엇에 쓰시려고 꼭꼭 숨기십니까? 조용히 하거라.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다음 날 이웃 마을에서 잔치가 열렸어요. 부자도 잔칫집에 갔습니다. 잔칫집은 여러 마을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시끌벅적했어요.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이었어요. 부자가 갑자기 땅을 치며 통곡했어요. 아이고, 나는 이제 망했네. 커다란 금덩이를 맡아주고 3,000냥을 빌려줬는데 간밤에 그 금덩이를 도둑 맞았으니 주인이 금덩이를 내놓으라고 할 텐데 이제 어쩌면 좋을까. 부자가 금덩이를 잃어버렸다는 소문이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어요. 부자에게 돈을 빌린 사내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하, 가짜 금덩이를 진짜로 알고 있군. 하하, 얼른 3,000냥을 갖고 더 많은 돈을 얻어내야겠다. 사내는 한달음에 부자에게 갔어요. 주인어른, 지난번에 빌려간 3,000냥을 가져왔습니다. 사내는 당당하게 3,000냥을 내놓았죠. 그러자 부자는 사내를 향해 빙그레 웃었어요. 금덩이를 잃어버렸다는 부자가 웃자 사내는 의아스러운 눈으로 부자를
바라봤어요. 자, 이제 내가 맡긴 금덩이를 돌려주시지요. 잠깐만 기다리시오. 부자는 사내가 가지고 온 돈을 차근차근 세어 궤속에 넣었어요. 태연하게 행동하는 부자를 보고 사내는 조바심이 났어요. 제 금덩이는?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지금 곧 드릴 것입니다. 부자는 궤속에서 보자기를 꺼냈어요. 부자가 보자기를 풀자 번쩍번쩍 빛나는 가짜 금덩이가 나왔어요. 사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지요. 이 부자를 속이려다 도리어 내가 속았구나. 사내는 가짜 금덩이를 가지고 부랴부랴 도망쳤답니다. 나는 금덩이를 탐냈다가 3,000냥을 몽땅 잃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지혜로운 방법을 생각해내서 되찾았지요. 호랑이를 이긴 토끼. 따스한 봄날, 토끼 한 마리가 바위에 기대어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때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마침 배가 고프던 호랑이는 토끼를 보며 입맛을 다셨어요. 맛있겠군. 호랑이가 입을 쩍 벌리고 잡아먹으려 할 때 토끼가 잠에서 깼어요. 토끼는 깜짝 놀랐지요. 순간 토끼에게 좋은 꾀가 생각났어요. 호랑이님, 제게 꿀떡이 있는데 그걸 먼저 잡수신 후에 저를 잡수시는 게 어떨까요? 호랑이는 꿀떡이라는 말에 침을 꿀꺽 삼켰어요. 그래? 그럼 어서 꿀떡을 가져와 봐라. 토끼는 떡처럼 생긴 돌멩이를 한아름 주워왔어요. 그러자 호랑이가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어요. 네 이놈! 이게 돌멩이지 어디 꿀떡이냐? 네가 나를 감히 속이려 해? 아니에요, 호랑이님. 지금은 돌멩이처럼 딱딱하지만 불에 구우면 말랑말랑해진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어요. 그래? 그럼 빨리 굽도록 해라. 만약 맛있는 꿀떡이 되지 않는다면 각오해라. 토끼는 돌멩이들을 뜨거운 불 위에 올려놓았어요. 호랑이님, 이 꿀떡은 빨갛게 다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꿀을 찍어 한 입에 꿀꺽 삼켜야 더욱 맛있답니다.
참, 꿀을 깜빡했네요. 토끼는 꿀을 가져오겠다며 숲으로 걸어갔어요. 얼마쯤 가던 토끼가 호랑이에게 말했어요. 호랑이님, 저 없는 사이에 몰래 꿀떡을 잡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더니 토끼는 그대로 도망가 버렸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호랑이는 토끼가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호랑이는 한참을 기다리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토끼가 오기 전에 꿀떡 하나를 얼른 집어먹었지요. 빨갛게 달궈진 돌멩이를 삼킨 호랑이는 배를 움켜쥐고 대굴대굴 굴렀어요. 뜨거워! 아이고 배야! 호랑이는 몇 날 며칠 동안 동굴 안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끙끙 앓았답니다. 며칠이 지나 겨우 기운을 차린 호랑이가 다시 먹이를 찾아 나섰어요. 그러다가 어슬렁어슬렁 억새밭을 걸었지요. 바스락 바스락. 응? 이게 무슨 소리지? 호랑이가 소리나는 쪽으로 살금살금 가보니 얼마 전에 자신을 골탕 먹인 토끼였어요. 호랑이는 토끼를 덥석 잡았어요. 아이고, 호랑이님, 살려주세요. 제가 참새고기를 잡아드릴 테니까요. 이놈! 내가 또 속을 줄 아느냐? 날아다니는 참새를 어떻게 잡는단 말이냐? 참새떼를 모는 방법을 알거든요. 그러자 호랑이는 다시 귀가 솔깃했어요. 그래? 그럼 어디 한번 잡아와 봐라. 하지만 이번에도 거짓말이면 각오해라. 토끼는 호랑이를 억새가 가장 많은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호랑이님은 여기에 앉아서 눈을 감고 입만 벌리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곧 제가 참새떼를 몰아드릴게요. 토끼는 멀리 달아나서는 참새떼를 모는 신용을 하며 소리쳤어요. 호랑이님, 참새가 놀라면 안 되니까 절대 눈을 뜨지 마세요. 호이, 호이, 호이. 호랑이는 입을 벌린 채 흐뭇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곧 참새떼가 몰려오겠지. 토끼는 억새밭에 불을 붙였어요. 억새는 탁탁탁 소리를 내며 빠르게 타들어갔지요. 호랑이님, 지금 참새떼가 몰려가는 소리가 들리죠? 호랑이는 기분 좋게 대답했어요. 오자! 불길이 점점 호랑이 가까이로 번졌어요. 후, 갑자기 왜 이렇게 덥지? 호랑이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눈을 뜨지 않았어요. 참새가 도망가면 안 되니까요. 호랑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을 살짝 떠보았어요. 물이야! 이미 호랑이는 뜨거운 불길에 휩싸여 있었어요. 호랑이 살려! 호랑이 살려! 호랑이는 겨우겨우 억새풀 숲을 빠져나왔어요. 하지만 뜨거운 불길에 온몸을 대고 말았지요.
이번에도 토끼에게 속다니. 아이고 무리라. 소가 된 게으름뱅이. 글 허피려. 그림 권문희. 조선시대 설화집 어우야담에 나오는 여우곡의 이야기가 약간 바뀐 민담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곳은 경기도 과천 남태령으로 옛날에는 여우고개라고 불리기도 했답니다. 이 책에서는 소가 된 사람이 게으름뱅이라는 말은 없었는데 나중에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면서 그렇게 덧붙여졌다고 합니다. 옛날에 매일같이 밥만 먹고 잠만 자는 게으름뱅이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점심때가 지나도록 잠만 자는 소년을 보고 어머니가 화를 내셨어요. 게으름뱅이같이 잠만 자지 말고 뒷산에 가서 밭이라도 매렴. 어머니 잔소리를 안 듣고 매일같이 잠만 잘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투덜거리며 뒷산으로 가던 소녀는 나무 그늘 아래서 잠을 자고 있는 소를 보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그늘에서 잠만 자는 소나 되었으면 좋겠다. 그때 길을 가던 할아버지가 소년을 불렀습니다. 얘야, 너도 저 소처럼 되고 싶으냐? 네, 할아버지. 이 소 탈을 쓰거라. 그러면 소가 될 테니. 신이 나서 소탈을 쓴 소녀는 순식간에 소로 변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소가 된 소년을 끌고 가다가 한 농부를 만났습니다. 여보시오, 이 소를 싸게 팔 테니 사지 않겠소? 농부는 싸게 판다는 할아버지의 말에 냉큼 소를 샀습니다. 그 소는 물을 먹으면 죽으니 절대 물을 먹이지 마시오. 농부는 할아버지의 말이 재밌다는 듯이 껄껄 웃고는 소가 된 소년을 끌고 집으로 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농부는 소에게 쟁기를 끌고 하루 종일 밭을 갈게 했습니다. 소가 된 소녀는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잠시도 쉴 틈이 없이 일을 해야만 했어요. 나는 소가 아니에요.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세요. 하고 소년이 아무리 외쳐보아도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소의 울음소리뿐이었어요. 소녀는 날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소녀는 너무 힘들고 괴로워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물을 먹으면 죽는다고 한 할아버지의 말이 생각이 났어요. 소녀는 밭으로 달려가 물을 와작와작 씹어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기를 결심하고 물을 먹은 소녀는 죽기는커녕 오히려 사람이 되었어요. 그 길로 집으로 돌아온 소녀는
부지런하고 착한 아들이 되어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답니다. 호랑이 형과 선비 동생. 글 허피려, 그림 김경애. 호랑이 형과 선비 동생의 유래는 문장산과 가까운 마을에 살던 호심이라는 효자에 얽힌 불교 설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호랑이는 무서운 동물이지만 우리 조상들은 호랑이를 산신령이라고 부르며 신성하게 여기기도 했기 때문에 이 설화에서처럼 효자의 모습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어느 마을에 지혜롭기로 소문난 선비가 있었어요. 어느 날 산길을 가던 선비는 무서운 호랑이를 만났어요. 선비는 너무 무서워 다리가 후들후들 거렸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렸어요. 마침 배가 고프던 차에 잘됐다. 아이고 형님을 찾아 온 산을 헤맸는데 드디어 형님을 만났군요. 호랑이는 당황하였습니다. 난데없이 형님이라니. 형님, 깜짝 놀라셨죠? 얼마 전 저희 어머님 꿈에 어릴 적에 돌아가신 형님이 나타나 호랑이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산속으로 형님을 찾아다녔답니다. 선비의 말을 듣자 호랑이는 어머니 생각에 목이 메었어요. 그리고는 진짜 사람이라도 된 듯이 어머니의 안부를 물었어요. 그래, 하우야, 어머님은 어떻게 지내시느냐? 어머님은 형님 생각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으세요. 아우야,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 테니 내 등에 타거라. 그리고 가끔 산짐승을 잡아줄 테니 내 목까지 어머니를 잘 모시거라. 선비는 호랑이의 등에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선비의 집 마당에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가 놓여 있었어요. 놀란 어머니에게 선비가 산에서 호랑이를 만난 이야기를 하자 어머니는 무서운 짐승으로만 알았던 호랑이의 효심에 감동하였습니다. 며칠 후 호랑이가 올 시간에 어머니는 호랑이에게 줄 밥상을 정성껏 차려 마당에 놓아두었습니다. 호랑이는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못난 나를 위해 밥상을 차려주시다니. 호랑이는 그 후로 더욱 열심히 산짐승을 잡아다 선비의 집 마당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산짐승의 가죽을 판 돈으로 선비는 어느새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선비는 호랑이의 효심을 생각하며 더욱 정성스럽게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몇 년 후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선비는 산속으로 호랑이를 찾아갔어요. 아이고, 어머니. 호랑이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슬피 울었어요. 그 후로도 선비와 호랑이는 친형제처럼 사이좋게 지냈답니다.
옹기장수와 회오리 바람. 글 이숙재, 그림 한태희. 옹기장수와 회오리 바람은 사공과 옹기장수가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서울시 도곡동을 배경지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도곡동은 한강과 가까운 데다가 옛날에는 독을 굽는 마을이라고 해서 독골이라고도 불렸답니다. 어느 고을에 지혜로운 사또가 살았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으면 사또가 지혜롭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또를 아주 좋아했어요. 하루는 가난한 옹기장수가 옹기를 팔러 나왔어요. 옹기를 다 팔면 부모님께 따뜻한 밥을 지어 드릴 수 있겠지? 옹기장수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는 잠깐도 쉬지 않고 줄곧 걸었어요. 너무 힘이 든 옹기장수는 고갯마루를 넘다 말고 잠깐 쉬기로 했어요. 그때였어요. 휘잉, 휘잉, 휘잉.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어요. 쨍그랑, 쨍그랑, 쨍그랑. 눈 깜짝할 사이에 옹기들이 모조리 깨져버렸어요. 아이고, 내 옹기가 다 깨져버렸네. 부모님께 따뜻한 밥 지어드려야 하는데 이를 어쩌나. 옹기장수는 빈 지게를 지고 터덜 힘없이 마을로 내려왔어요. 옹기장수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마을에 지혜로운 사또가 계시니 그분께 사정을 말해보시오. 좋은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니. 옹기장수는 사또를 찾아갔어요. 사또 나으리,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는 가난한 옹기장수입니다. 옹기를 팔아서 늙으신 부모님께 따뜻한 밥을 지어드리려고 했는데 그만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 옹기가 모두 깨져버렸습니다. 이제 저희 부모님은 꼼짝없이 굶게 생겼습니다. 제발 옹기값을 받을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허허, 사람도 아닌 회오리 바람이 옹기를 깼는데 대체 어디서 옹기값을 받을까? 사또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윽고 사또가 고개를 들어 나졸들에게 말했어요. 당장 나루터로 가서 남쪽으로 가는 뱃사공과 북쪽으로 가는 뱃사공을 각각 한 사람씩 데려오너라. 잠시 후 두 뱃사공이 사또 앞에 불려왔어요. 사또는 먼저 북쪽으로 가는 뱃사공에게 물었어요. 자네는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 게 좋은가? 예, 저는 바람이 북쪽으로 부는 게 좋습니다. 그러자 남쪽으로 가는 뱃사공이 말했어요. 저는 바람이 남쪽으로 부는 게 좋습니다. 그러자 북쪽으로 가는 뱃사공이 소리쳤어요. 여보시오, 당신 말대로라면 나더러 옹기를 되돌아가란 말이요? 남쪽으로 가는 뱃사공도 지지 않고 소리 질렀어요. 그럼 나보고 돌아가란 말이요? 두 뱃사공은 옥신각신 말다툼을 벌였어요. 지켜보던 사또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렇게 둘이서 서로 옳다고 다투니 바람이 어디로 갈지 몰라 갈팡질팡 하다가 그만 서로 부딪혀 회오리 바람이 부은 것이 아니냐.
회오리 바람은 두 사람이 일으킨 거나 다름없으니 옹기장수에게 옹기값을 물어주어라. 사또의 재치에 모두들 무릎을 탁 쳤어요. 참으로 지혜로우십니다. 서로 다투던 뱃사공들도 허허 웃어버리고 말았지요. 옹기장수는 두 뱃사공에게 옹기값을 받아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삼년 고개에서 넘어진 김생원. 글 허피려, 그림 김경아. 문경세제는 가파른 고갯길이 굽이굽이 이어진 곳입니다. 3년 고개는 문경세제 근처 마을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한번 넘어지면 끝도 없이 구를 테니 조심하라는 뜻에서 3년 고개라 불렀다고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는 고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개를 지날 때마다 항상 조심스럽게 다녔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의 김생원이 이 고개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나는 이제 3년밖에 못 살겠구나. 김생원은 어린애처럼 엉엉 울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내가 3년 고개에서 넘어졌으니 이제 나는 3년밖에 못 살겠구려. 아이고,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김생원의 집안 식구들은 모두 울음을 터뜨리며 슬퍼했어요. 얼마 후 김생원은 병이 들어 아예 자리를 깔고 눕게 되었습니다. 이웃마을까지 가서 용하다는 의원을 모셔왔지만 김생원의 병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아이고, 저러다 3년도 못 살고 돌아가시겠구만. 동네 사람들은 모두 김생원의 병을 안타까워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동네를 지나던 나그네가 이 말을 듣더니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정말 우습다. 이렇게 우스운 일은 난생 처음이야. 남의 불행한 일을 듣고 웃음을 터뜨리다니. 당신은 아주 고약한 사람이구려. 그러나 나그네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웃다가 한참 만에야 겨우 웃음을 멈추었습니다. 여보시오, 김생원님. 제가 김생원님의 병을 낫게 해드릴까요? 그러자 김생원은 한신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그네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아주 쉬운 일이에요. 3년 고개에 가서 한 번 더 넘어지면 됩니다. 이 애끼 이 사람, 지금 나를 놀리는 거요?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한 번 넘어지면 3년이니까 2번이면 6년, 3번이면 9년, 4번이면 12년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말을 들은 김생원은 번개같이 3년 고개로 뛰어가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신령님, 제발 오래 살게 해주세요. 걱정 마라. 너는 100살까지 살 게다. 나무 뒤에 숨어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나그네가 신령님 흉내를 냈던 것입니다. 그 후로 김생원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았답니다. 세상을 만든 거인 할머니. 글 신자은, 그림 김혜영. 세상을 만든 거인 할머니는 신라 눌지왕 때 박재상이 지은 부도지에서 유래된 마고할미 설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마고할미 같은 신선 이야기는 주로 우리나라 큰 산을 배경으로 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옛날에는 하늘과 땅, 바다가 서로 꼭 끌어안고 있었대요. 하늘이 없으니 해와 달도 없고 환한 대낮도 칠흑 같은 밤도 없었어요. 세상은 온통 희뿌연 안개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쪽에서 우렁차고 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우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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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딱! 깊은 잠을 자고 있던 거인 할머니가 깨어난 거예요. 할머니가 긴 팔을 쭉 뻗어 기지개를 켜자 온 세상이 기우뚝 기우뚝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잠에서 깬 할머니는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자 커다란 할머니의 키 때문에 서로 꼭 끌어안고 있던 하늘과 땅이 쫙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은 쑥쑥쑥쑥 꽂히고 땅은 푹푹푹 내려앉았지요. 오, 세상이 갈라진다. 놀란 새들이 하늘 향해 날아가고 산 짐승들도 이리저리 날뛰었지요. 세상이 갈라지자 신이 난 건 해와 달이었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갇혀있던 해 2개와 달 2개가 통통통 튕겨나왔어요. 까르르 까르르. 아이 시원해. 답답했던 곳에서 이제야 나오게 되었네. 해와 달들은 밝은 빛을 내뿜으며 미끄러지듯 내려와 할머니의 주위를 마구 돌아다녔어요. 아이고 이 녀석들 정신 사납게 하네. 하나는 너무 뜨겁고 하나는 너무 차갑네. 할머니는 해와 달을 하나씩 양손에 거머쥐었어요. 그리고 박수치듯 꽝 하고 맞부딪혔어요. 서로 부딪힌 해와 달은 반짝반짝 빛나는 고운 가루가 되었어요. 너희는 밤 하늘의 별이 되어라. 할머니는 반짝가루를 넓은 하늘에 뿌렸어요. 그래서 하늘에는 해 하나, 달 하나가 있고 무수히 많은 별들이 생겨났답니다. 할머니 살려주세요. 우리 모두 떠내려가겠어요. 할머니가 아래를 내려다보니 하늘이 물러난 자리에는 바닷물이 출렁출렁 넘실거리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아푹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어이쿠 이런 내가 좀 도와줘야겠구먼. 할머니는 큼지막한 2손으로 바닷물을 쫙 갈랐어요. 그러자 할머니의 손바닥이 지나갈 때마다 쏴쏴 바닷물이 쑥쑥 빠져나갔지요. 할머니 덕분에 사람들은 무트로 나올 수 있었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물바다였어요. 할머니는 길고 긴 팔을 쭉쭉 뻗어 돌과 흙을 듬뿍 집어와 군데군데 쌓았어요. 그랬더니
어느새 돌은 둘이 되고 흙은 언덕이 되었지요. 남은 사람들도 하나 둘씩 할머니가 만들어 놓은 언덕 위로 올라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할머니에게 고맙다며 손을 흔들었답니다. 어디 보자. 이만하면 살만한가? 할머니는 커다랗고 굵은 손가락으로 땅을 슬쩍 어루만졌어요. 그러자 할머니의 손가락이 지나간 자리에는 깊은 골짜기와 강이 생겨났지요. 할머니의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골짜기 사이로 푸른 강물이 슝슝 춤추며 흘러내렸어요. 꼬르륵 꼬르륵. 아이고, 몸을 많이 움직였더니 배가 고프구나. 뭐라도 좀 먹어야겠다. 할머니는 주변에 있는 돌과 흙을 우적우적 씹어 먹었어요. 바닷물도 벌컥벌컥 들이켰죠. 그런데 너무 급하게 먹었는지 뱃속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어요. 부글부글 꿀렁꿀렁. 할머니는 배를 움켜쥐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할머니는 커다란 말을 들었다 놓았다 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먹다 남은 돌들을 떨어뜨렸어요. 후두둑 후두둑 후두두두둑. 할머니의 발바닥 아래로 떨어진 크고 작은 돌들은 섬이 되고 산이 됐지요. 안 되겠다. 배가 계속 아픈 할머니는 털썩 주저앉아 똥과 오줌을 쌌어요. 방구도 힘차게 끼웠지요. 뿌직뿌직 뿡뿡뿡. 그랬더니 할머니의 똥은 백두산이 되고 할머니의 오줌은 압록강, 두만강, 한강이 되었어요. 방귀는 드넓은 만주벌판을 만들어 놓았고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도 산과 들, 강과 바다를 갖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소리 높여 인사했어요. 그래, 잘 살아.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넓은 바다를 향해 저벅저벅 걸어갔어요.